잘 그리고 싶어서. 이상하다. 분명 펜을 꽉 쥐고 꿈꾸던 대로 잘 따라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걸까? 삐뚤빼뚤. 내가 꿈꾸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얼마나 잘 그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모양이라니. 싹 다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래도 이번 생은 글렀나 보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종종 손가락이 아프다. 나는 손가락이 왜 아픈지 알고 있다. 연필을 너무 세게 쥐어서다. 이건 나의 오랜 습관이다.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연필을 세게 쥔다.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가락에 쥐가 나기도 한다. 연필을 세게 쥐면 더 잘 그려지냐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잘 안 그려진다. 선은 딱딱해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 너무 꽉 눌러 그린 탓에 지우개로 지워도 연필선이 그대로 남는다. 잘 그리는 요령은 손에 힘을 빼는 것이다. 연필이 손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쥐고 그려야 더 잘 그려진다. 당연히 처음엔 가볍게 쥐고 시작하지만 점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절대 내 의지가 아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가 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힘을 빼고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 잘 하고 싶어서, 틀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마음 때문에 힘이 들어간다. 힘이 들어가는 건 경직된다는 것, 유연하지 않다는 것,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뭐든지 힘이 들어가서 잘 되는 걸 못 봤다. 그림도, 노래도, 운동도, 어쩌면 인생도 그럴지 모르겠다. 너무 힘이 들어간 탓에 내 인생도 이렇게 삐뚤빼뚤해진 게 아닐까? 힘이 들어가니 힘이 드는 게 아닐까?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인생 앞에선 누구나 진지해지기 마련이다. 잘 살고 싶어서 필사적이다. 이를 악물고 두 손을 꽉 쥐니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힘을 주고 버티느라 어깨가 단단하게 뭉친다. 우리는 힘을 빼고 살아본 적이 없다. 힘을 빼면 넘어지고 뒤처질까봐 힘을 뺄 생각을 못했다. 부끄럽지만 겁을 먹었다. 힘을 뺀다는 건 딱딱하지 않다는 것, 유연하다는 것, 자연스럽다는 것,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겁을 내며 살았는데 이젠 겁낼 것이 없다. 어차피 망친 그림이니까. 그런 이유로 젊을 땐 잘 안 되던 힘 빼기가 이제 조금은 될 것 같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니 막 그려볼 생각이다. 가벼운 마음이면 된다. 내 인생을 대단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을 이제 조금 내려놓았다. 자, 우리 힘내지 말고 힘을 빼자. 뭉친 근육을 풀어 유연하게 만들자. 쉴 새 없이 날아드는 펀치를 가만히 서서 맞고만 있지 말고 가볍게 피해보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겁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뎌 보자. 넘어져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 보자.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그렇게. 인생은 수수께끼. 흔히 인생을 수수께끼에 비교하곤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알듯 말듯 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꼭 수수께끼를 닮았다. 저마다 정답을 찾으려 애를 쓰지만 풀면 풀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다는 점이 이 수수께끼의 함정이다. 정답지가 있거나 답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면 한결 수월할 텐데 그런 건 없다. 오로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줄 사람도 없다. 응?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위야? 누군가는 답을 찾았다고 이야기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답인가 싶다가도 이내 이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든다. 정말 정답이란 게 있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인생을 끌어안고 절절매지는 않았을 거다.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진작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생에 정답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심지어 이 문제의 출제자는 처음부터 정답 따위는 만들어 놓지도 않은 듯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왜 이런 답도 없는 문제를 내고 풀게 한 걸까? 수수께끼의 본질은 재미에 있다. 그렇다. 재미있자고 던진 문제에 우리는 너무 죽자고 덤빈 건 아닐까? 답을 찾는 데만 집중하느라 문제를 푸는 재미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수수께끼는 꼭 맞춰야 하는 게 아니다. 틀려도 재미있는 게 수수께끼 아니던가? 그리고 이 수수께끼는 어차피 정답이 없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이 수수께끼를 심각하게 풀어왔다. 어이, 이봐. 인생은 장난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살아야지. 같은 느낌이었달까? 냉혹한 현실만이 펼쳐져 있고 나는 그것들을 헤치고 나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즐거워야 할 내 젊은 날들이 마냥 심각하게 지나가 버렸다. 아이고, 아까워라. 재미있게 살고 싶지만 인생이 어찌 즐겁기만 할까? 당연히 힘들고 슬프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괴로운 일들이 수시로 찾아와 우리를 시험한다. 인생이 나에게 묻는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인생은 수수께끼랑 비슷해. 계속 풀다 보면 이게 아닌가 싶지. 죽일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이자벨 위페르가 주연한 영화 엘르를 봤다. 이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인 미셸이 집에 침입한 괴한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떠난 후에 그녀가 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하게 옷을 추스리고 부서진 그릇들을 치우고 목욕을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하고 출근을 한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평온하다. 그렇다고 그녀의 고통과 피해가 가볍다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미셸에겐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들이닥친다. 그녀가 대표로 있는 회사 내부에선 누군가 그녀를 모욕하는 영상을 퍼뜨리고 하나밖에 없는 조금 모자란 아들은 애인에게 이용당하고 감옥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잊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되살아난다. 그런 문제들에도 그녀는 담담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그런 그녀의 리액션이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게 된다. 미셸은 울부짖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 아니다. 자신을 강간한 범인을 찾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문제에 매달리지는 않는다. 그녀는 그 문제들 때문에 결코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어찌 보면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급할 것 없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라는 식이다. 그런데 신기한 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식은 인상적이다. 주인공의 치열한 노력과 집념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반적인 스릴러와는 달리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주인공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아주 작은 일만 했는데 문제들이 살아 움직이듯 해결된다. 혹은 주인공이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일이 흘러가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해결이 황당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인생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나 혼자서 다 풀어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미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의 초연한 태도는 거기서 나온 걸까? 가끔은 인생에 묻고 싶어진다.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문제들을 던져주냐고. 풀어도 끝도 없고 답도 없다. 이쯤 되니 인생이 하나의 농담처럼 느껴진다. 정답 없는 수수께끼 같은 농담 말이다. 농담을 걸어온다면 농담으로 받아쳐주자. 심각할 필요 없다. 매번 진지할 필요도 없다. 답을 찾을 필요는 더더욱 없다. 농담을 못 받아치고 심각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센스 없게 살고 싶지도 않다. 내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현실은 궁상맞지만 과거처럼 비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이건 답이 아니라 리액션이 중요한 시험이니까. 내 리액션은 괜찮은 걸까? 2부.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 덜 하고, 노력도 좀 덜 하고, 후회도 좀 덜 하면 좋겠다. 어른들은 놀면 안 되나요? 어른들은 노는 걸 싫어한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시 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린 나를 협박했다. 봤지? 노는 건 이렇게 나쁜 거야. 나는 겁을 먹었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노는 대가가 배짱이처럼 빌어먹고 사는 거라니. 어느새 노는 것은 무의식의 죄악으로 자리 잡았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른 개미가 됐다. 열심히 곡식을 모았지만 그걸로는 집도 하나 살 수 없었고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였다. 그래도 빌어먹지 않으니 다행이라 생각했다. 빌어먹을 배짱이 보고 있나? 맨날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자신이 가수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국 배짱이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신인 걸그룹에게 줬는데 그게 대박이 난다. 응?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배짱이는 유명 작곡가가 됐다. 용감한 배짱이라는 예명으로 여러 개의 히트곡을 발표했고 저작권료만으로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게 됐대나? 얼마 전엔 부모님께 집을 사들였다는 인터뷰 기사도 봤다. 그 녀석 효잘세. 요즘 친구 일개미들과 만나면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 작곡을 배웠어야 해, 작곡을. 어릴 땐 어른들이 못 놀게 해서 못 놀았지만 어른이 되면 조금은 선택권이 있을 줄 알았다.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 어른이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고 보니 어째 더 못 노는 것 같다. 누가 못 놀게 하는 것도 아닌데 못 논다. 이젠 어른이 된 내가 나 자신을 못 놀게 한다. 확실히 어른들은 노는 걸 싫어한다. 아니다. 사실은 어른들도 놀고 싶다. 너무너무너무 놀고 싶다. 김대리도 이 차장도 최 부장도 놀고 싶다. 그런데 못 논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 놀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차고 넘치지만 놀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어른들은 적당한 명분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한다. 아니, 못한다. 어른이란 참 솔직하지 못하다. 나라고 다르지 않다. 나 역시 놀고 싶었지만 놀아야 할 명분을 찾지 못해 계속 일개미로 살았다. 그러다 명분을 하나 찾았는데 그건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있다면 이었다. 그렇다. 그만큼의 돈을 벌면 마음껏 놀아도 된다. 열심히 일한다. 부지런히 저축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깨닫는다.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구나. 나는 결국 놀지는 못하겠구나. 노인이 돼서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야 놀겠구나.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에 앉아 비둘기 밥이나 주면서 아, 재밌겠다.